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 간 통합에 대해서 순천대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 반 이상이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순천대는 직역별 판정 기준에 따라서 대학 통합을 반대로 결정했고요. 반면에 목포대에서는 투표한 학생 과반 이상 찬성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김영록 지사는 통합 논의가 지연된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순천대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적 책무와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 간 통합의 문제를 정치가 앞장서 풀어갈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요. 통합에 반대한다는 순천대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김영록 지사의 우려 섞인 입장이 학생들을 오히려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가 들고요. 의사결정 과정의 순리, 목적의 정당성, 명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뉴스브리핑 시간에 내용 조금 더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파워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라디오 전망대 12월 24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까지도 저희가 이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투표 결과 순천대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로 결국 통합이 부결됐네요. 네, 전남 지역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추진되어 순천대학과 목포대학교의 통합이 대학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순천대학과 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학교 구성원인 교원과 직원과 조교, 학생 등 총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집계한 결과 순천대학이 통합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 투표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목포대학의 경우 교수 87.8%, 직원이 81.2%, 학생이 67.2% 등 세 그룹이 모두 찬성률이 50%를 넉넉히 넘겼습니다. 네. 이 목포대학은 투표에 앞서 교내 3개 그룹 중 2개 그룹의 찬성률이 50%를 넘기면 통합 안건이 통과한 것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통합 반대로 투표 결과가 나온 순천대학교의 경우 먼저 교원 그룹은 312명 중 286명이 참여해 투표율 91.7%에 찬성률이 56.1%를 기록했고 예. 직원과 조교 그룹은 336명 중 31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2.6%에 찬성률은 80.1%를 기록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가 된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6,328명 중 3,65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7.8%를 보였고 예. 2,062명, 60.7%가 반대 의견으로 투표를 해
이 통합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이 순천대학의 경우에는 투표에 앞서 학교의 3개 그룹 모두가 찬성률 50%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학생들의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투표 심리 뭐였을까요? 이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과제도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 어제 투표에서 부결이 나온 순천대학교 이병훈 총장은 언론을 통해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한다며 일단 학생들의 반대 투표 결과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병훈 총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 투표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며 찬반 투표 결과를 어느 정도 낙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순천대학의 통합 부결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이 통합 반대 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는 이 지역 정치권과 정부 또 통합추진위원회가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이 통합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또 최근 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대학교 통합 교명을 제안한 이후 이 학생들의 시위까지 예고를 할 만큼 강하게 반발한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데요. 예.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추진 과정 단지 의대 설립만을 강조하며 이 통합 추진 절차를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한 이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이번 부결 결과로 통합이 최종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통합에 좀 차질이 생겼다 정도로 보면 됩니까? 네, 어제 순천대학교의 통합 부결 투표 결과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대학교가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통합 추진 경과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이 절차를 거쳐서 재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순천대학교가 분명하게 50%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에 통합 찬성으로 한다는 조건을 이미 내건 만큼 이 투표가 진행된 결과 부결된 투표 결과를 다시 뒤집기 위해 재투표를 진행할 경우 이 학생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이 재투표의 결과가 설사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네. 그 효력을 두고서도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최종적으로는 통합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결국 재투표를 통해 통합 의대 설립을 계속 추진하든 아니면 투표 결과를 대학 통합 무산으로 보고 향후 순천대학교에 단독으로 의대 설립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든 이 지금으로서는 양쪽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갈망해온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로서는 일단 걱정스러운 사안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통합의대 설립에 빨간불이 좀 켜진 상황인데 우선은 그동안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하고 또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의대 설립을 전제로 하는 대학 통합 이 논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시립 공설묘지의 민간업체 독점 운영에 대한 지적이 좀 나왔다고요? 네,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시 영락공원 공설묘지를 특정 업체가 무려 36년 동안 장기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성 분석이나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공설묘지의 가장 최근 계약이 2022년 11월부터 오는 2027년 11월까지로 이 남은 계약 기간까지 운영을 감안하면 무려 38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업체가 지난 1987년 5월에 여수시와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 계약을 연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
해당 업체가 여수시와 관리 협약을 통해 토지를 매입해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현재 공설묘지를 운영해온 상황입니다. 네. 특정 업체가 기부 체납을 이유로 혹은 조건으로 이 공설묘지를 독점으로 장기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30년 동안 수익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여수시 의회는 오는 2027년 11월에 이 재위탁을 하기에 앞서 공설묘지 운영에 대한 수익성 분석의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위탁 수수료 체계를 현행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성이나 재정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시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예. 여수시의 이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여수시는 현재 장묘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시의회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수시가 감사 내용을 검토만 하겠다는 것인지 시의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여부 오는 2027년 재계약 여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기열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크리스마스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먼저 외치면서 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 그 판결이 선고돼서 그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인용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게 처음 있는 그렇습니다. 일인 거죠? 우리 헌정사상 최초예요. 헌정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제 있었고 예. 그리고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파면이 됐는데 지난 2025년 12월 18일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작년 12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예. 정확히 1년하고도 한 6일 정도 지나서 이제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급 직무 정지 기간에 고액의 급여를 받아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직무 정지랑 직위 해제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일단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재판에 넘겨지면 예. 직위 해제가 됩니다. 직위 해제. 직위 해제가 되면은 급여의 40% 그리고 각종 수당의 50%가 감액이 되는데요. 예. 이제 직무정지는 탄핵 심판이 이제 의결되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네.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는 뭐 이런 급여를 삭감한다든지 수당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서 급여를 있는 그대로 다 받게 돼요. 근데 직무가 예. 정지됐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공백이라고 봐야죠. 법의 공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허. 상태고 지금 조 총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작년, 지난해. 기소가 되기 전날에 탄핵 소추안이 먼저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직무정지가 말이에요?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해제가 되기 전에 직무정지가 먼저 돼 버렸어요. 직무 정지는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직무정지는 탄핵 소추안이 12월 12일에 의결됐으니까 예. 그날 직무정지가 됐고 기소는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월급을 다 준 거죠. 그때부터 1년 동안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어쨌든 이제 판결이 이제 선고될 때까지가 선고될 1년 6개월 아니 1년하고 6일 6일 동안 걸렸으니까. 일은 한 개도 안 하시고 이런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그래서 받는 동안에 그래서 네. 제도적 공백이 이제 또 도마에 그래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입법적인 이제 준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규정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니까 규정 빨리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사유부터 좀 다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거, 그리고 그 비상계엄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의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거, 그리고 이 비상계엄 전인 작년 11월 9일 예.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라는 이 크게 세 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를 이제 국회에서는 정리해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청구를 했던 것이고 헌재가 이제 파면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한 데 중대한 사유는 뭐였을까요? 그럼? 일단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여러 가지 해서 일단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 있다라면 이것이 파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것인지 예.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국회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예.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행위에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지시였다라는 점 제하긴 했고 그런 예. 위헌 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행동 모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선관위에 이제 진입한 군을 지원해서 예. 선관위원회 직무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예.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폭동을 유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집회를 제한했다든지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정당한 조건을 만들려고 뭐 유도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파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예.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경우라고 봤죠. 예.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크게 이제 국회를 봉쇄했던 것, 비상계엄 당시에 네. 그리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던 것, 요 두 가지인데 그 선관위 독립성 침해 부분에서 당시 계엄군이 영장 없이 네, 수색을 할 수 맞아요. 있도록 이것을 뭐 열어줬다 이런 그렇죠. 아무래도 얘기도 이제 있던데. 네. 군이 거기 선관위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거기에 경찰을 배치해가지고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없는 그런 수색을 예. 도와준 것이 된 거죠. 지원한 것이 된 거죠. 그래요. 자, 이 파면된 조 전 경찰청장 주장을 좀 들어보면요. 12.3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는 그 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 나는 이제 경찰청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할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예. 조 전 청장은 30년 이상 경찰에 근무한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그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네. 작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이제 이른바 그 안전가옥 회동에서 말했던 그 계엄 선포의 사유도 예. 사실은 뭐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위헌이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봤습니다. 이러한 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그럼 이제 파면 결정이 났고 이제 그럼 경찰청장은 이제 끝난 거죠. 이건 파면 한 번 결정으로 끝이 네, 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구속을 2차례나 좀 피했습니다. 이번 헌재가 내린 파면 선고와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제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에 뭐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탄핵소추 사유가 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헌재는 뭐라고 봤냐면 예. 이제 선포에 가담한 걸로 평가를 하려면 예. 그 선포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박 전 장관이 그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참석했다라는 사정 또는 적극적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기에 가담했거나 그걸 강화시켰다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고 예. 또 이제 국회의원 등의 구금 시설을 마련하도록 뭐 했다라는 이런 주장도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국회가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 내란과 관련이 없는 어떤 이제 국회 그 증언감정법 위반 그거 하나만 인정한 게 있는데 예. 그 위반 사항만으로는 뭐 어떤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에 이뤘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뭐 예. 이게 뭐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유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각한다 이런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제 탄핵을 시킬 정도냐 법 위반의 중대함이냐 그 부분에서 이제 헌재가 좀 다른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이제 조지호 청장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 심판은 끝이 났고 남아있는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받고 네, 있는 당연히 재판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지금 받은 거고요. 형사재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지금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침투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1월에 구속된 상태로 원래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예. 뭐 혈액암 투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이런 사유 때문에 현재 보석이 돼가지고 석방된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화재 판결에서는 헌재가 이제 처음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인용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요. 갑질 및 불법 의료시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불법 의료시술과 관련해서는 연예계 전반으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불법 의료시술인지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가볍게 치부해버렸다가 이게 일이 커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준비된 콩트 있거든요.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주사 언니 왔어? 아 요즘 연말 행사 왜 이렇게 많니? 몸에 10개면 좋겠어 진짜. 그거 가지고 왔지? 지난번에 조제에서 놔준 거 그거 좋더라. 아유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거 내가 여러 명한테 주사 놔주고 알아낸 나만의 비법이야. 역시. 팔 이리 줘봐. 이거 한 대만 맞으면 바로 기력이 올라갈 거야. 아야, 니 지금 뭐더냐? 소파에 늘어져 갖고 뭐더냐고. 그거 주사냐? 이거 뭔 주사야? 뭐 영양제야, 나락의 씨앗이야? 하여튼 니 지금 나락 가려고 급행열차 타버렸냐? 무슨 소리야? 나락이라니. 나 가운 입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디 의사 앞에서 큰 소리야? 아니 의사가 병원에 있어야지. 지금 이 시간에 내 친구 집에 왜 있을까? 아 뭐 왕진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 사람 누구야? 야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언니 의사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 영양제도 조제를 하지. 너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그래? 아니 니나 가만히 있어라. 그럼 아줌마 의사 면허증 좀 줘보시오. 아예 뭐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아니 그럼 내 친구한테 주는 약이 뭔지나 봅시다. 어?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남의 가방 왜 뒤져? 와 이거 그 유명한 나비약 아니야? 이거 니 살 빠졌다 했더만 이 약 먹었냐? 이거 아니야. 마약류인 거 알고 먹었냐? 니 이제 큰일 났어 진짜. 내가 말이야 여기 경찰서장도 알고 말이야 국회의원도 잘 알고지.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불법 의료 현장입니다. 네, 불법 의료의 현장을 저희가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짝 각색을 해서 꽁트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스타로 추정되는 연예인이 주사 유스타. 언니를 네. 송스타, 유스타를 주사 언니를 불러서 네. 지금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송 변호사님이 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현재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 불법 의료시술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술 행위를 한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의료인으로서의 면허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부터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있어야겠죠. 의사 예. 면허가. 근데 지금 뭐 보도 나온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사이모라고 특정된 당사자가 본인이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예. 그것도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예. 뭐 그 대학이 뭐 실제로 존재하는 대학이 아니다. 뭐 이런 중국의 예. 내몽고에 있는 뭐 그렇습니다. 특정 대학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중국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은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좀 고발까지 당하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의료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면허가 없으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의료법에 예. 예외적으로 외국에서의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이제 주사를 놓는 행위, 이러한 진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밝혀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예.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료법에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 그리고 이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까지를 다 의료인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네. 의료법에 당연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의료인도 면허 받은 것 이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의료 봉사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나 일부 뭐 진료와 같은 의료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이 일이 지금 박나래 씨뿐만이 아니라 샤이니 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등 여러 연예계로 좀 퍼져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막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보도에 따르면 사우나나 미용실 같은 곳에서 피부에 좋은 주사나 시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좀 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사실 사우나, 찜질방, 뭐 일반 미용실 이렇게 좀 아주머니들 모여 있는 그런 예. 장소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서 뭐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은 사실 예전부터 좀 있어왔던 일들이고 예. 뭐 주름을 없앤다라든지 피부를 좀 탱탱하게 만든다라든지 예. 그래서 뭐 실성형 그리고 보톡스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 뭐 성형수술이 인기를 끄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불법 미용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아마 인식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는 점은 당연히 알 거고 예. 여기가 의료 현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일단 저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실력이 좋고 그리고 일단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혹되는 거죠. 아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시술이나 의료 행위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지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믿었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시술을 받았는데 어떤 그 약품이나 이런 거의 안전성의 문제로 부작용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 내가 미필적으로라도 아, 이 사람은 뭐 정식 의료인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네. 그냥 감수하고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참 쉽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박나래 씨 의혹으로 좀 돌아가서 또 다른 쟁점이 박나래 씨는 처음에 이분한테 왕진을 받은 것이다. 왕진을 해준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왕진,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디서 해야 하는지 요건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말한 것처럼 방금 나온 이야기처럼 왕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진이라고 하면 의사가 방문 진료죠. 방문 진료를 진료. 한다는 거잖아요. 네,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행위인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어요. 예. 의료법 33조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의료기관 내에서 원래는 의료업을 하게 돼 있지만 네. 뭐 현재 지금 장기 요양 수급자, 거동 불편자, 중증 소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지금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복지부 고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정한 요건이 있을 때만 왕진이 허용이 되는 것이지 예. 뭐 바쁜 연예인이다라고 해서 이게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차에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게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거인 거잖아요. 그렇기는 그렇죠? 한데 이제 그러한 어떤 처방과 지시, 진료가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 바로 뭐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처벌하기는 조금 이제 예. 네, 그건 애매할 그 것 부분에 같아요. 조금 살짝 애매하게 지금 자기 주장을 또 밝히고 있는 연예인들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여럿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잘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꼼꼼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전문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됐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예. 꽁트에 나온 사안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유튜버 입잘불해님이 주사 이모에게 다이어트 약을 받아서 복용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예. 해당 약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은 예.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예요. 그래서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을 할 수 있는 약인데 네. 이런 약을 뭐 의사도 아닌 자로부터 이걸 받아서 복용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도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는 약인데요.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네. 19세 이상이 된 네. 이제 그런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는 약인데 만약에 이제는 이 해당 이 뭐 유튜버가 자기가 이제 그런 환자여서 처방을 제대로 받고 뭐 그래서 이제 의사의 처방하에 이 약을 복용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모아서 불법으로 이제 모은 약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뭐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을 처방을 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대리 처방을 했다라는 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약물을 훔친 경우가 아니라면 뭐 밀수를 했거나 그런 예.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물을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일단은 지금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뭐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그 유튜버는 먹방을 하는 유튜버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최근에 굉장히 살을 많이 빼가지고 살을 많이 화제가 됐죠. 뺐어서 화제가 됐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뭐 약간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샤이니키나 유튜버 입짧은 햄님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병원에서 예. 일명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만났고 예. 그리고 실제 의사인 줄 알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뭐 스케줄이나 이런 어떤 일정상의 문제로 방문 진료를 받은 건 맞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주장대로라면 그 처방받은 그 약물이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약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뭐 방문 진료 받은 사실만으로 이 해당 연예인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네. 행위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네, 것이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렇고 예. 다만 이제 주사에 사용된 약물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라든지 예.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예. 행위 자체를 그래서 당연히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인지 여부 그러니까 단순 수액인지 그게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단순 수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접종받는 사람은 본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처방을 받아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걸 내가 모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또 하나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것도 뭐 이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요청 이제 뭐 교사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 뭐 이 주사 이모는 그걸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막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엮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 부분은 뭐 양형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성립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뭐 나온 사실로는 일단은 이게 여러 건의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보도 보니까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는 강요한 것도 엄청나게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런 여러 정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각각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향정지성 의약품을 예.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이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커요.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이 사용됐는지 뭐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유도를 했는지 어쨌는지 좀 조사를 해서 뭐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던 미용실이나 사우나 이런 데서 이거 피부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은 거다, 이거 별거 아니다, 한번 맞아봐 해서 받는 그런 행위들, 무심코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 좀 중대한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부하고 싶으신 예, 말씀. 당연히 그 약물 자체가 주시죠. 이제 뭐 국가에서 처벌하는 약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자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네. 그 약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부분 그 실제 불법 약물에 사용되는 주 원료는 뭐 공업성 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피부에 주사되는 약물이 뭔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안면 신경 마비부터 해가지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이제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다 이해가 되지만 예. 이게 그냥 내 신체적인 어떤 부작용뿐만 아니라 또 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게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옷차림도 괜히 저도 아침에 좀 오늘 초록색 니트를 입고 나오고 오, 싶더라고요. 저는 빨간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목도리를 네. 하고 오늘 저희 둘이 같이 있는 거 이거 보면은 그냥 크리스마스구나 맞아요. 싶으실 겁니다. 네. 자,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런 풍경들이 좀 있잖아요. 네. 들려오는 소리나 장면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그 빨간 냄비예요. 그렇죠. 이 삼각대에 걸린 빨간 냄비 그리고 구세군의 종소리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겨운 풍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의 대표적인 모습 구세군의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박찬진 사관이라고 하고요. 올해 이제 사관 된 지 6년 차. 그리고 이제 구세군에서는 신앙생활 지 23년 된 것 같아요. 네, 박찬진 사관님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네. 저는 되게 오잉 했던 게 네. 사관이라는 단어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이게 구세군이 종교 단체입니까? 네, 개신교의 한 교파예요. 그러면 사관이라는 게 목사님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예요. 목사를 사관이라 부른 겁니다. 이 구세군 교회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하. 네, 처음에 이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는데요. 예.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어려운 이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어요. 네. 또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군인이 가장 좋은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군인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웃들을 돌본다는 표현으로 제도적인 것도 군인들의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관인 겁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목사님을 사관님이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당시에 이제 소외당하는 이웃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도 이제 노동의 현장에 있었고 또 그 현장에서 다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집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내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 밖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리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돕기 시작을 한 게 이제 구세군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거였군요. 네. 매번 지나가면서 봐도 이런 어떻게 해서 처음 탄생했는지는 알아볼 생각을 못했다는 게 좀 네.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구세군 교회가 지역 곳곳에 있습니까? 현재 전남 지역은요. 광양이 있고요. 목포에 있고 나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에는 광양밖에 없어요. 많지 않군요. 네, 그래서 현재 광양에서만 구세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 구세군의 상징 빨간 냄비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도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두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처한 난민과 빈민 돕기 위해서 이 구세군 사관이 부두에 큰 냄비를 놓고 이 냄비를 따뜻하게 데웁시다라고 하면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이걸로 많은 사람에게 이 성탄절날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선 냄비의 모금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괜히 사관이라고 해서 그런지 딱 떠올렸을 때 구세군 옆에서 종을 치면서 계시는 분들 그 옷차림새가 네. 약간 군인 같아요, 진짜. 맞아요. 장교복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본색에도 모자도 예, 예. 쓰시고. 그래서 이 복장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유니폼 이제 군복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요. 경찰복 또 군인의 복장을 이제 차용해서 가져왔던. 맞아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충남 아산에서 살아서 서울까지 학교 다닐 때 보통 전철을 이용하거나 기차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종 이제 군복 입고 물어보시고 하면 도와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화재가 많았잖아요. 산불이나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때도 봉사활동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구세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복을 반팔을 입잖아요. 보통 옛날 경찰 복장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 하면 재밌어요. 도와달라고 많이들 많아요. 복장 보면. 아, 그러니까 기차 탈 때는 영무원으로 네. 또 밖에서는 흔히들 경찰로 네. 혹은 뭐 군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쁜 오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쵸. 믿고 도움을 뭔가 요청하고 싶은 그런 옷차림새여서 네, 맞습니다. 또 그래서 도움을 베풀기도 하시고 네. 라는 말 좀 들어봤습니다. 구세군 활동은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23년, 20년 가까이 하셨어요, 지금요. 사관이 되기 전까지요. 구세군 봉사를 하면서 좋았던 게 참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 생활에 필요한 봉사활동 채우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행복하고 이제는 가장 바쁜 시기지만 가장 행복한 시기가 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이가 매해 24일이었어요. 24일에 저금통에 이제 저금통을 가득 채워서 와서 이제 기부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아산에서 한 13년 넘게 이제 자선 냄비 하다 보니까 매해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그 아이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올까? 안 올까? 나 할 때 올까? 안 올까? 막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아이를 보는데 이제 그 아이도 자라고 저도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이렇게 자라면서도 매해 보는 그런 보람도 있었죠. 저 아이도 누군가를 돕는구나. 우와, 1년에 딱 한 번 같은 아이가 매번 이렇게 저금통을 들고 와서 네. 자선 냄비에 함께하는 그 기다림 굉장히 설렜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가장 추운 시기에 밖에서 춥게도 기다리는 일이지만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만큼 느끼는 보람도 크기 때문이겠죠. 네, 누군가가 나눌 수 있는 행동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사랑을 다시 되돌려봐야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세군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구세군 이제 자선 냄비 하고 이제 된장찌개 먹을 때 아주머니가 이제 꽃게 서비스로 넣으셨다고. 그 아주머니가 이제 정말 어려운 시절에 구세군에서 라면이랑 옥수수 가루를 얻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참 고마웠다고 자기는 그러셨네요. 그때 빛과 같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때는 허름한 트럭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내리신 아저씨가 이웃들 돕겠다고 검은색 봉지에 동전을 잔뜩 가지고 오셨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꼭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참 많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도움준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구세군 냄비 안에 옛날에는 그 쨍그랑 소리, 동전 소리들이 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동전이나 지폐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다들 카드 쓰고 혹은 뭐 페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네. 요즘은 어떻게 좀 한답니까? 요즘 그래서 QR코드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결제 후에 QR 코드, 그렇죠. 그 NFC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바일 결제나 네, 신용카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현금을 넣는 것보다는 그렇게 결제로 해서 또 목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선 냄비도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박찬진 사관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선 냄비에서 뭐 누가 막 5만 원 넣고 10,000원 넣고 뭐 큰 돈 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것들 하나가 모여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도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자선 냄비가 굳이 추운 겨울에 나오는 이유, 저는 제가 이미 붙이는 건데 세상을 좀 춥게 느껴지는 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알리는 소리를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세상을 너무 차갑게 보지 말고 따뜻하게 보고 그리고 이웃들을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살리고요. 또 세상을 춥게 느끼는 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 자선 활동을 하는 분들의 마음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박찬진 사관과 구세군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기적, 평창의 감동,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이제 세 번째 무대를 펼칠 시간. 한옥의 따뜻함으로 세계인을 품고 판소리의 신명으로 모두를 응원하고 경기전의 기상으로 성화의 불꽃을 지켜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이제 올림픽의 무대가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세계를 움직일 시간. 더 새롭게, 더 우리답게.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전북 전주. 찬바람이 싸늘하게 올겨울도 호 출출한 야밤엔 야채 호빵 춥고 피곤할 땐 따끈한 피자 호빵 겨울 데이트엔 달달한 단팥 호빵 우리들의 겨울 홀릭 삼리호빵.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24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2부 보내시고요. 저는 성탄절인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